향 냄새가 가득한 장례식장. 내 앞에는 하얀 국화와 남편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바른 사람. 모두가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그가 죽은 순간 나는 자유로워졌는데 왜 죄책감이 밀려오는 걸까? 선영 씨,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목례로 답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묘한 균열이 일었다. 내가 사랑한 남자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밤 9시가 넘어 장례식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남은 사람이라곤 시어머니와 나 그리고 몇몇 직원들 뿐이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검은 원피스, 붉은 립스틱, 눈은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자기 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처럼. 저 조문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갈랐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지연?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아이의 얼굴이 영정 사진을 향했다. 그 작은 입이 분명하게 말했다. 아빠,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아빠. 그 단어가 공중에 떠올라 천천히 나를 덮쳤다. 이 여자! 당장 내보내! 시어머니의 외침이 울렸다. 감히 어디서 내가 뭔데 여길 와! 여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저 유족이에요. 그 말이 터지자 장례식장은 한순간 얼음이 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소리죠? 당신 남편, 저와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녀는 단호했다. 7년 전부터요.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잡았다. 보지 마! 선영아! 저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단단했다. 그리고 남편의 그림자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호텔 객실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앉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7년 전부터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결혼 15년 동안 나는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는 늘 일찍 출근하고 늦게 돌아왔다.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빴다. 나는 그게 성실함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완벽한 부재의 기술이었다. 휴대폰으로 남편의 계좌를 조회했다. 공동명의 통장은 대부분 잔액이 비슷했지만 최근 3년간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입금처 지연, 설명생활비. 나는 그 숫자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랬구나.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은 정말 성실했네. 나 아닌 사람한테. 이틀째 장례식은 계속됐다. 지연은 조용히 모습을 감췄지만 그 여자의 말은 이미 소문이 되어 퍼졌다. 사장님 숨겨둔 아이 있었다더라. 아내는 몰랐다잖아. 손주가 있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선영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애를 낳았다지? 네.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 진짜면 그 애는 우리 집 손주야. 너는 애도 못 낳았잖니? 그럼 재산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집안 체면이 걸린 일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남편은 죽었지만 이 집의 탐욕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3일째 새벽 나는 장례식장 안쪽 상가를 나섰다.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주머니 속에는 남편의 USB가 있었다. 그가 생전 늘 들고 다니던 것. 내가 그걸 주운 건 우연이 아니었다. 책상 서랍 안 다른 사람의 향수 냄새가 배어있던 곳. 노트북에 꽂자 폴더 하나가 열렸다. PRIVATO 지원 계약. 그 안에 여러 개의 PDF 파일이 있었다. 생활비 지원 동의서, 신탁계좌 개설 신청서,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 모두 남편의 서명이 있었다. 나는 손가락이 떨렸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는 진행 중. 즉, 그 아이가 정말 그의 아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졌구나 하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장례 마지막 날 지연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만두세요. 내가 말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아이 문제는 경찰과 법원이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산은 법적으로 제게 먼저 돌아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선영아, 체면이란 게 체면으로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어머니, 뭐? 당신 아들은 이미 2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배신으로, 또 한 번은 욕심으로.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다. 그리고 속삭였다. 당신이 숨긴 진실, 이제 내가 꺼내겠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나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 대신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창문 밖 장례식장의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장례가 끝난 아침, 집은 너무 조용했다. 향 냄새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비린 공기만 남았다. 나는 거실 시계의 초침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USB를 다시 꺼냈다. 어젯밤 보았던 폴더들, PRIVAT라는 이름이 도발적으로 빛났다. 노트북을 켜고 숨을 고르고 폴더를 열었다. 오지연 계약, 생활비 이체 내역, 법인카드 정리, 신탁 초안.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끝이 식었다. 숫자는 늘 무표정한데 오늘은 칼 같았다. 생활비 이체 내역. XLSX 3년. 매월 200만 원.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역. 메모 지연 생활비. 그 옆에는 작은 주석. 아이 학원비 포함. 나는 커서를 멈추었다. 아이. 친자 확인은 진행 중이었다. 확정되지 않은 아이에게 내 이름이 붙은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이건 실수도 배려도 아니었다. 절도에 가까운 배신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시어머니. 받자마자 목소리가 쏟아졌다. 선영아, 오늘 오전에 변호사 만난다. 지연 씨도 올 거다. 아이 문제 정리해야. 아이 친자 확인 아직 안 나왔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 왜요? 손주일 수도 있잖니. 손주가 아니면요? 잠시 정적. 그 정적은 오래된 체면처럼 무거웠다. 그럼 그땐 생각해보자. 우선은 우리 집 이름을 지켜야 한다. 우리 집 이름이요. 어머니, 제 이름은요? 내 이름은 며느리다.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내 이름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박선영이었다. 오전 10시 로펌.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강물처럼 차가운 겨울 햇빛이 흘렀다. 여변호사 최윤진 짙은 남색 수트, 단단한 눈빛. 자료를 가져오셨다고요? 나는 USB와 계좌 사본, 혼인 중 형성된 예금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한 묶음으로 내밀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핵심은 3가지로 보이네요. 첫째,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3자에게 지속적 생활비 지급 배우자 동의 여부가 쟁점.
둘째,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 횡령 가능성. 셋째, 신탁 초안과 친자 확인 의뢰서 상속 분쟁의 기초 자료.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내 재산을 되돌려받는 것. 둘, 누구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최 변호사가 펜을 돌리며 미소를 아주 얇게 그렸다. 복수로 시작하면 끝이 흐려집니다. 정의로 시작할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증거 보전과 가압류 준비, 그리고 계좌 거래 정보 열람 청구입니다. 얼마나 걸리죠? 오늘 접수합니다. 그녀가 곧장 비서에게 지시했다. 목소리는 물 흐르듯 정확했다. USB는 이미지 복제하고 원본은 봉인. 계좌 거래 열람 신청서는 배우자 명의로, 친자 확인은 상대 측이 주장하니 법원 감정으로 요청. 동시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 준비 병행. 유류분 반환 청구요? 네. 남편이 생전에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상속과 별개로 귀하의 유류분이 침해됐을 수 있어요.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감정이 내 앞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집어넣었다. 서류로. 문이 열리고 비서가 봉투를 건넸다. 방금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측 법률 대리인이 미팅 요청을. 받아요. 내가 먼저 말했다. 최 변호사가 눈으로 나를 말렸다가 이내 수긍했다. 좋아요. 대신 녹취합니다. 오후 1시 작은 다실. 시어머니와 지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의 사이엔 이상한 연대감이 있었다. 저기가 아니라 필요로 묶인 사람들의 표정.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영아, 우린 가족이야. 가족끼리 법까지 가면 뭐가 남니? 지연이 잽싸게 받았다. 저도 원치 않아요. 그저 아이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아이의 권리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친자 확인을 정식으로 진행하죠. 결과가 나오면 상속 비율을 협의하는 걸로. 어머니가 덧붙였다. 체면을 살려보자. 너도 아이를 낳지 못했잖니? 이 집 핏줄이 있다면 그쪽으로. 나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제가 아이를 못 낳았다는 사실이 왜 그 아이가 내 돈을 가져가는 이유가 되죠? 그건 그리고 지연 씨, 나는 시선을 옮겼다. 당신이 원치 않는다고요? 남편이 당신 아파트 중도금을 법인 자금으로 냈어요. 서류 있어요. 그건 원치 않는 사람이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연의 얼굴빛이 변했다. 증거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접수중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지연의 시선이 종이를 따라갔다. 시어머니는 끝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탁 내리쳤다. 사람 죽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은 어제 죽었고 제 인생은 오늘부터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했다. 합의하시죠. 지연이 마지막으로 애써 미소를 만들었다. 절반. 아이의 친자가 확인되면. 아니요. 그럼 3분의 1? 아니라고요. 당신 욕심이. 욕심은 남의 돈을 내 돈인 척 쓰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건 되돌림이에요. 최 변호사가 조용히 녹취 버튼을 끄고 내게 눈인사를 보냈다. 회담은 끝났다. 남은 건 각자의 길이었다. 그 길의 바닥은 서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 미상. 기자입니다. 불임 며느리의 탐욕 관련 반론 있으신가요? 나는 토할 것 같았다. 창밖에 간판 불이 켜졌다 꺼졌다. 빛은 흔들렸다. 내 이름을 모욕하려는 이들의 문장이 어둠 속에서 더 선명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최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론 대응, 무대응 유지, 내일 계좌 가압류, 가능하면 착수.
곧바로 답장이 왔다. 오늘 밤 중으로 사회음이 취소,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 회계감사 요청, 내부 고발자 보호 라인 열어둠. 나는 짧게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가 지웠다. 그리고 시작합시다라고 보냈다. 고맙다는 말은 끝에 쓰는 것이다. 지금은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피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배우자분 명의의 공동예금에서 3년간 동일 계좌로 정기적 이체 맞습니다. 다만 생활비 표기로 되어 있고 상대는 오지연. 네. 그리고 여기 신탁 계좌가 하나 더. 수익자의 미성년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친자 확인 서류가 없어서 잠겨 있었는데 최근에 보안 서류 접수 시도가 있었어요. 누가요? 시어머님 되시는 분 성함으로. 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보안 서류 효력 없어요. 뒤에서 최 변호사가 나섰다. 배우자 동의 없고 친자 확인도 안 됐습니다. 은행은 보관만 하시고 열람은 법원 명령시로 해주세요. 피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기록해 두겠습니다. 지점문을 나서자 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렸다. 나는 코트를 여몄다. 몸이 덜덜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믿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버티셔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버틸 거예요. 버팀은 전략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오늘은 증거 고정, 내일은 가압류 결정, 모레는 친자 감정 촉탁, 언론은 일체 무대응. 대신 그녀가 미소를 아주 얇게 그렸다. 다음 주쯤 한 줄은 내죠. 한 줄. 유류분 반환 청구, 접수. 그리고 마지막에 불법 유출 대산 환수, 형사 검토라는 문장. 딱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디테일엔 관심 없어요. 방향에 반응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향. 내 방향은 분명했다. 되돌림. 오후 친자 확인 감정 촉탁장이 발부됐다. 법원 등기 문자를 읽는 내 눈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감정은 서서히 나아지고 절차는 점점 속도를 올렸다. 이것이 내가 택한 방식이었다.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두지 않는 것.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보낸 이 없음. 봉투 안에는 인쇄물이 2장 들어 있었다. 하나는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밤늦게 시어머니가 지연과 함께 어디론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 다른 하나는 휴대폰 촬영 화면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시어머니의 측면. 사진 아래에는 볼펜으로 급히 쓴 문장이 있었다. 사모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더는 못 봐서요. 회사 관리부 K. 나는 사진을 양손으로 잡았다. 손끝이 시렸다. 배신과 동맹과 음모가 사진 2장에 압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내 편으로 건너오고 있었다. 최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내부 제보 확보. 익명 보호 필요. 즉시 내부 고발자 보호 공문 발송. 감사팀과 수사기관 동시 통지. 나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눈을 감았다. 몸이 천천히 가라앉았고 마음은 묘하게 떠올랐다. 누군가는 진실편이었다. 그걸 믿기로 했다. 밤 부엌에서 컵을 씻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지연. 받았다.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숨소리가 얕게 들렸다. 친자 검사 하자고요.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날짜 잡힐 거예요. 그 전에. 네, 미안하다고 말하려고요. 이 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럼 왜 걸었죠? 살려고요. 정직한 말이었다.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다. 지연 씨. 네. 살려고 걸은 길이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부르지 말았어야죠. 잠시 침묵. 그리고 달그락거리는 작은 울음.
알아요. 늦었죠. 늦어도 기록은 남아요. 그 아이는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알아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말끝이 흐려졌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내가 뺏기는 일 같았다. 나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계산하기로 했다. 자정이 넘어 거실 불을 끄고 책상에 앉았다. A사 용지를 한 장 꺼내 큰 글씨로 적었다. 되돌림 계획, 증거 보전 완료, 가압류 신청, 친자 감정 접수, 유류분 반환 청구 접수, 사회행위 취소 준비, 언론 무대응 필요시 한 줄, 그리고 마지막 줄에 또박또박 적었다. 내 이름을 지킬 것. 문득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이름은 며느리다. 나는 펜을 들어 그 문장 위에 X 표시를 했다. 그리고 썼다. 내 이름은 박선영이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법원, 가압류 일부 인용. 내가 들고 있는 컵이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작지만 확실한 소리. 처음으로 내 편이 된 문장. 나는 미소를 아주 조금 입꼬리만큼 올렸다. 그리고 불을 끄기 전 USB를 금고에 넣어 잠갔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또 내일의 칼이 필요하다. 칼은 서류고 칼집은 침착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남편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나의 이름이 또렷했다.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한 다음 날 전화벨이 울렸다. 변호사도 아니었고 기자도 아니었다. 시어머니였다. 오늘 저녁에 잠깐 보자. 얘기 좀 해야겠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부드러움이 오히려 함정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가지런한 밥상과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애 얘기다. 지연 씨 아들? 그래. 검사 결과가 나왔더라. 손이 봉투를 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부적 합병 %. 친자가 아니에요. 응. 그런데 말이다. 세상은 그걸 믿지 않지. 무슨 뜻이죠? 사람들은 피보다 말을 믿어. 기자들이 이미 손주라 떠들고 있어. 그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나는 봉투를 다시 접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럴 때 내가 좀 져줘야지. 내가 다 가져가면 욕먹는다. 반은 그 애한테 넘겨. 어머니, 그 애는 우리 집과 상관없어요. 민수는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남편이 저질렀어도 며느리가 품으면 그게 가문 체면이지. 저는 품지 않아요. 그녀의 시선이 얼음처럼 식었다. 그럼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겠네. 그 말이 칼처럼 명치를 찔렀다. 어머니, 민수 씨가 남긴 건 체면이 아니라 채무예요. 저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체면이 없으면 여자가 뭐로 버티니? 이제부턴 이름으로요. 제 이름으로 버텨요.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널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아니요, 어머니. 저를 며느리로 만들어주셨죠. 그녀의 손이 허공에 떴다가 내려앉지 못했다. 결국 한숨만 남았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님이 신탁 계좌 서류를 위조하려 했습니다. 지점 직원이 우리 쪽에 제보했어요. 위조요? 예. 친자 확인서 부분을 진행 중 적합으로 바꾼 서류를 내밀었대요. 그럼 사문서 위조네요. 그렇죠. 법적으로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머니를 고소할 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은행 쪽에서 내부 고발 절차로 돌릴 겁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피보다 체면보다 돈보다 무거운 게 있었다. 탐욕의 습관. 이틀 뒤 지연이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다. 아이 검사가 나왔어요. 알아요. 그럼 됐네요. 저 여기서 끝낼게요.
왜요? 민수 씨가 그랬어요. 나중에라도 아이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 받을 이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연 씨, 남의 인생 훔치는 것도 죄지만 진심 없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죄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한테 남은 게 뭘까요? 후회요. 그게 남은 사람의 벌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가볍게 울렸다. 며칠 후 변호사가 전화했다. 선영 씨, 법원에서 신탁 관련 신문기일 잡혔어요. 상대 측은 아마 변호사 바꿔서 나올 겁니다. 시어머니 쪽이요? 네. 지연 씨는 불출석 의사 밝혔어요. 어머니는 나오시겠죠? 나오시겠죠? 그래도 준비하세요.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뭐요? 왜 당신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지. 그게 이번 심리의 핵심이에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내 얼굴엔 두려움 대신 명확함이 있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다. 진실이 왜곡된 채 끝나면 나는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법정. 마주 앉은 어머니의 얼굴은 낯설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상속인 장민수 씨의 배우자 박선영 씨, 상속분 전부를 주장하십니까? 나는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선 저에게 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쪽 변호사가 일어섰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어머니께서는 손주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일부 상속을. 그 아이는 친자가 아닙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사회적 체면이 법보다 위일 순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오늘부로 피해자이자 집행자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못 나와서. 내가 차갑게 굴어서. 어머니!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사람을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 진실을 버리고 떠났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미움과 후회의 경계에서 맴돌았다. 신문이 끝난 뒤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이 전환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이 깨졌어요. 나는 미소 대신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머니가 뭘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건 더 이상 당신 몫이 아닙니다. 법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봤다. 구름이 짙었지만 한 줄기 빛이 뚫고 내려왔다. 진실이란 건 결국 증거가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밤, 어머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오늘 내 말이 맞더라. 체면보다 이름이 무거운 줄 이제 알았다. 그녀의 체면이 깨지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도 조용히 무너졌다.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슬픔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반은 끝났네요.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다. 이제 남은 건 정산이었다. 숫자로, 서류로, 그리고 이름으로. 법정 신문이 끝난 지 며칠 후 세상은 이상할 만큼 시끄러워졌다. 뉴스와 포털 댓글란에 불임 며느리의 상속 다툼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나는 모니터를 보지 않았다. 대신 차를 끓였다. 컵 안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세상은 나 없이 흘러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최윤진 변호사. 선영 씨, 준비하세요. 상대 측에서 언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기사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 수준입니다. 대응하죠? 아니요. 그래도 언론은 소음이에요. 싸움은 서류로 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자료를 흘립니다. 조용히. 자료요? 불법 자금 흐름, 법인 회계 보고서.
내부 제보자 덕분에 꽤 확실한 걸 잡았어요. 며칠 뒤 회사의 전 회계팀장이 익명으로 보낸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회장님 개인 계좌와 지연 씨 명의의 부동산 거래 관련 내부 보고서, 첨부 파일 3개, 합계 금액 8억 7천만 원. 출처법인 운영비 계좌. 사용처 지연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 나는 서류를 프린트해 책상 위에 펼쳤다. 검은 잉크가 새까맣게 뭉쳐 있었다. 그 안에서 숫자들이 속삭였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전화벨이 울렸다. 봤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불법 사용이 명확하니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 가능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데요? 불법 자금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환수 대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 같았다. 결국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죄네요. 내가 말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죄값을 당신이 회수하는 거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기자들이 날 괴롭힌다. 도대체 뭘 흘린 거야? 아무것도요. 그냥 있는 사실이 흘러간 거예요. 지연이 연락 왔더라. 다 자기가 했다고. 근데 내가 그 여자를 몰아넣었대잖니. 어머니, 그 여자는 벌을 받는 중이에요. 벌? 내가 벌 줄 자격이 있니? 너는 민수를 아직도 사랑하잖아.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랑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의 얼굴을 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도 피는 못 속여. 그 피가 흘러내려서 사람을 망가뜨리면 끊어야 해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도 잘못한 걸까? 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처음으로 올바른 선택일 거예요. 며칠 후 나는 법원에서 열린 상속 재산 분할 최종 심리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원고 박선영 씨, 본인의 주장을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서류를 들었다. 피상속인 장민수는 생전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유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 사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상속 청구는 무효이며 유출 자산 전부는 환수 대상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제출합니까? 예. 첨부 자료 1번부터 3번까지. 내 손이 서류를 넘길 때 종이의 마찰음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가 묘하게 시원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코인이 회사 운영상 불가피하게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의 일부는 사적인 통신 기록으로서 이메일 원문은 회계감사 내부 고발 라인을 통해 확보된 공문입니다. 최 변호사가 끊었다. 즉, 공적 증거입니다. 재판장은 짧게 말했다. 인정합니다. 결정문이 나왔다. 피고의 상속 청구를 기각한다. 불법 유출 자금 8억 7천만 원은 형사 절차를 통해 환수 조치한다. 배우자 박선영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겁게 미소 지었다. 끝났네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이긴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죠? 정리요. 며칠 뒤 남편의 회사 사무실을 찾았다. 벽엔 아직 그의 이름이 걸려 있었다. 대표이사 장민수. 나는 표식을 떼어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직원들이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 이름 더럽혀졌어요. 이제부턴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그 말에 직원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죄송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아니에요. 몰랐다면 이제 알면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날 회계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내게 다가왔다. 이거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메모입니다. 흰 봉투 하나.
박선영에게. 글씨는 익숙했지만 손이 떨렸다. 편지를 열었다. 선영아, 내가 너무 늦게 후회했다. 미안하단 말을 죽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널 사랑했어. 하지만 겁이 났다. 체면이 무너질까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너를 점점 멀리했다. 이제 와서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었는지 알겠어. 그래도 부탁이 있다. 내 어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줘. 편지를 덮었다. 그는 죽어서도 변명과 부탁을 동시에 남겼다. 끝까지 자기답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울음은 미움보다 늦게 찾아왔다. 며칠 후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박선영 씨,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남편의 그림자 사건, 국민 관심이 높습니다. 나는 웃었다. 제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긴 회계 정리였을 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있죠. 뭔가요? 사랑도 계약처럼 기록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밤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결혼식 사진, 서로의 반지, 첫 여행 티켓, 모두 먼지 속에 잊혀 있었다. 상자를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은 기록 속 이름이야. 나는 내 이름으로 살게요. 그때 문자가 울렸다. 법원 통지 불법 자금 환수 절차 개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 숫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증명이다. 창밖에 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날의 비는 슬프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씻어내는 듯 맑고 단단한 소리였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이상할 만큼 맑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류 더미와 싸우던 나였는데 지금은 그 모든 종이들이 결정문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선영 전 재산 상속자. 끝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작이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내 입 앞까지 다가왔다. 남편의 유산을 모두 차지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는 웃었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에요. 시어머니와 내연녀는 어떻게 됐나요? 법이 알아서 할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심판받으니까요. 짧은 대답 뒤 나는 바로 돌아섰다. 세상은 여전히 자극적인 문장만을 원했지만 이제 나는 그런 문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꽂혀 있었다. 보낸 이 한명자. 봉투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내가 미안했다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선영아, 나는 평생 체면으로 살았다. 그 체면이 나를 지켜준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사람을 잃게 만들더라. 내가 말했던 게 맞았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처음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젠 더 이상 변명도 부탁도 하지 않으마. 대신 부탁이 있다. 민수의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내 이름만은 남았으면 좋겠다. 너는 싸워서 얻었으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글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온기였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편지 위를 스쳤다. 그 바람 속엔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그냥 끝난 사람들의 온도가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남편의 묘를 찾았다.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었다. 당신이 남긴 건 상처였지만 그걸 딛고 일어난 건 나였어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나를 다시 세웠어요. 그게 복수라면 난 복수를 끝냈어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다. 장민수. 그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들. 나는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썼다. 그리고 나의 교훈. 며칠 뒤 나는 은행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장민수 명의 회사 지분, 전량 정리. 그 지분은 현금화되어 내 계좌로 들어왔다. 금액 9억 2천만 원.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중 절반을 새 계좌로 이체했다. 수취인 민수재단. 설명란에 적었다. 불법 유출 피해자 및 미혼모 지원 기금. 피비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정말 전액 기부하시는 겁니까? 전액은 아니에요. 제 몫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무슨 뜻이신지? 자존심이 이익보다 남았거든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영수증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 돈은 남편의 죄값이에요. 그 죄를 의미 있게 써야 제가 진짜 자유로워지니까요. 며칠 뒤 뉴스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고 장민수 대표 유족 불법 자금 환수액 전액 기부.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웃었다. 남편의 그림자. 이제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교훈으로 남은 문장이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선영 씨 맞으세요? 어린 목소리였다. 네. 누구신가요? 저 도윤이에요. 잠시 멈췄다. 지연 씨 아들? 예.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저보고 고맙다고 전해달라 했어요. 고맙다고요? 엄마가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선영 씨는 복수 대신 정리를 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괜찮다고.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아, 예, 넌 괜찮니? 예.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처럼 살지 말고 선영 씨처럼 살라고요. 숨이 막혔다. 눈물이 흐르려는 걸 참으며 말했다. 고맙다. 꼭 그렇게 해. 예.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느꼈다. 몇 달 뒤 봄, 내 이름으로 된 간판이 걸렸다. 법률상담소 되돌림. 그곳은 유산 분쟁, 위조, 재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였다.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다.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전 그냥 제가 틀린 사람인가 싶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틀린 게 아니라 속았던 거예요. 그리고 속았던 걸 되돌리면 그게 회복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쌓아온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는 걸. 밤 사무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예전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렸던 얼굴. 이제는 그냥 박선영이었다. 내 이름으로 끝내고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속삭였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남편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내 이름이 천천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네요.